네, 안녕하십니까. 이걸 하는 게 낫네. 네. 예, 잘 들리세요? 예. 오늘 제가 그 소비재로서의 건축이라고 이제 강연을 준비를 했는데, 여기 오늘 강의 내용이 조금 이제 낯선 용어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건축 부동산에 이제 실무를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오늘 처음 듣는 그런 용어들도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좀 듣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다 기억은 안 나시더라도, 그때 그거 정도로 기억만 해 두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건축이 소비재가 뭐죠? 네, 쓰고 버리는 거. 생산재, 소비재 이렇게 돼 있죠. 자동차는 소비재 맞죠? 아파트가 그럼 소비재인가요? 한 번 지면은 계속 영원히 100년, 200년 계속 가는 아파트가?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오늘 이제 그런 데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건축을 어떤 각도로 이해를 할 수도 있는지, 또 이제 사회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는 그런 상황에서 건축 또는 주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시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돌려볼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 제목 보면은 그 CFS라는 말이 나오고요. 요거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공법이고요. CFS는. 그다음에 여기 프리패브 건축은 아시죠? 미리 공장에서 굉장히 많은 거를 만들어서 현장에서 이렇게 조립해서 그냥 공구리 붓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부품화된 건축을 말합니다. 프리패브 건축은. 그다음에 저기 OSC 혹시 아시는 분? OSC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예, 요것도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전에 르 꼬르비제라는 아주 유명한 도시계획자 건축가가 있었어요. 100년도 훨씬 넘은 그럴 때 굉장히 중요한 이론을 만들어내신 분인데, 이제 그 도미노 시스템이라는 거를 만들어냅니다. 그 도무스 이노베이션의 약자인데, 이게 뭐냐면 옛날의 건축은 거대한 벽 이런 거로 막 지어가지고 벽이 구조체가 되고 올라가다 보니까 창문도 조그맣고 형태도 그냥 단조롭고 평면도 자유롭지 못하고 이러한 환경에 있어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 위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벽이 받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기둥들이 있고요. 보가 있는 이런 구조를 통해서 건물을 지면 안에 평면도 굉장히 자유롭고 길다란 창도 나오고 그런 이론을 만들어낸 분이에요. 이분이 100년 전에 이런 이론을 만들어냈는데, 자, 현실은 어떤가? 100년 동안 우리 콘크리트가 그러면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2022년, 2023년을 통해서 굉장히 큰 두 건의 붕괴 사고가 일어납니다. 100년 전부터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 만들어내고 기술이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오죽했으면 뭐 이렇게 이런 영화까지 또 이렇게 좀 나오고 있잖아요. 도대체 100년 동안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던가. 이렇게 중요하고 단조롭지만 엄청난 이론을 만들어내고도 한국이 지어지는 모든 대부분의 아파트는 다 벽식 구조고 트지도 못하고 변경도 못하고 그러면서 100년을 지어왔습니다. 끽해야 기껏해 한다는 게 무량판 만들어놨는데 무량판이 뭐 잘못된 구조는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런 것들을 계속 무너지고 주차장 무너지고 아파트 무너지고, 그리고 어제 기사인가 보니까 또 이제 저기 일산에서 그 지하 주차장 기둥이 또 이제 파열이 됐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구조로 지은 이 도시가 정말 영원히 지속될 수가 있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지금 가장 큰 건설업계의 문제는 사람이죠.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나마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려왔었는데 그들도 요즘 잘 안 보입니다. 불법 체류자들을 데려다가 막 이렇게 대충 굴리고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조차도 어려워요. 다 어디 간 거예요, 이 사람들? 젊은 사람들? 다 고령화돼서 기능공들이라고 하는 목수들, 이런 사람들은 다 어디 간 건지 현장에 일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자죠? 벗어난다는 얘기죠. 자, 오프라는 얘기도 영어로. 그 다음에 사이트, 현장이라는 뜻이죠. 현장 건설 공법. 그래서 OSC라고 얘기합니다. 현장 공법.
이 말은 이제 앞으로 주구장창 들으시게 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앞으로는 건물을 지금처럼 짓지 않을 거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이런 중대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러한 것들이 또다시 우리한테 어떤 변화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OSC 공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나중에 그 게임 체인저가 될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공급했던 여러 가지 방식을 다 뒤흔들어 놓을 겁니다. 이거 아니면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옛날에 어쩐 고대부터 이렇게 쌓아 올렸죠. 피라미드부터 해서 로마 때 그런 거대한 구조물 같은 경우도 축조 방식으로 쌓아 올렸습니다. 그때는 벽들이 다 구조체가 됐던 거죠. 근데 기중기 크기에 따라서 건물 규모가 이제 달라졌는데 굉장히 큰 기중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조금 더 큰 벽돌을 만들 수가 있게 됐죠. 이 벽돌처럼 생긴 게 이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온 거죠, 공장에서. 이렇게 하는 방식을 우리가 많이 들어본 모듈러 건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조금 더 큰 형태의 블럭을 쌓아 올리는 것처럼 건물을 짓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모듈러 건축이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OSC 공법이라고 할 때 기사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앞으로 OSC 계속 나오는데 뭐 맨날 모듈러 얘기만 나올 거야, 주구장창. 이렇게 미리 지어서 갖다 놓는 거. 모듈러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대한민국 이제 OSC 탄련장 공법이 잘 되지 않는 게 뭐냐면 여지껏 우리는 이런 적층식 모듈러만 가지고 됐네. 이렇게 적층식 모듈러 쌓아 올리는 모듈러만 계속 우리가 접근했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모듈러 건축이 보면 뭐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것만 같은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처럼 기사화되고 다 그랬는데 성장을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인프라도 되지 않았을 뿐더러 그리고 이 가격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면은.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굉장히 까다로운 내화 규정, 유일하게 바닥에 공구리를 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보통 모듈러는 한 10톤 정도면 되는데 우리나라 쓰는 그 모듈러 이 모듈 사이즈 하나는 보통 30톤까지 나갑니다. 바닥에 공구리를 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단가가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디자인도 굉장히 단조롭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도로 여건이 이런 거를 막 편하게 실어 나르기가 편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이제 서브 어셈블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동차 만들듯 그 다음에 전자제품 만들듯 각각의 멀리 떨어진 공장에 있는 부품들을 갖다가 한 곳에 모여서 조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셈블리, 서브 어셈블리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랑 만드는 결과는 똑같아요. 근데 얘는 공장에서 이렇게 블럭을 하나 이렇게 한 모듈을 만들어 오는 거고 이제 저희가 하는 공법은 뭐냐면 각각의 요소들, 패널들을 분해해서 현장에서 조립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한 덩어리인데 얘는 얘 판넬 따로, 구조 판넬 따로 하다못해 화장실도 다 만들어서 화장실 유닛을 통째로 앉혀놓는 만들어 올 수 있는 거 다 만들 때 조립은 현장에서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일단은 영상을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일본 세키스이라는 세키스이 화학 이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에서는 집을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우스 메이커라 그래요.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들듯이 집을 공장에서 다 부품화해서 만들어냅니다. 이미 설계도 다 돼 있는 것들을요. 이런 식으로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다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부품들 자동 생산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각각의 유닛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현장으로 가져가서 쌓아 올려서 만들어내는 방식. 한 9개 정도가 있습니다, 일본에. 일본 인구가 몇 명이죠? 거의 2, 5천 뭐 이 정도 되죠. 한동안 이게 굉장히 많은 일본에 집을 줬어요. 근데 일본도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일본 여행 가서 딱 보면 구도심 가면 되게 노후화돼 있잖아요. 왜 사람들 여기 재개발 안 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 상식으로 보면.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 성장의 한계, 수요의 한계. 도쿄 중심부 같은 경우는 최고급 주택 같은 게 굉장히 지금 막 값이 올라가죠. 외국인들이 막 사들이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근데 조금만 벗어난 도쿄 외곽만 가도 빈집이
철철 넘쳐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좀 보는 것 같죠. 그런 것들. 일본에도 이렇게 많은 공장들이 엄청나게 많은 집을 졌다가 시장이 한계에 이르니까 얘네들이 한국으로 넘어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못 왔습니다. 한 15개 정도 우리나라 여러 기업들이랑 이 제휴를 해서 하다가 안 돼요. 우리나라 시장에 맞지가 않는 겁니다. 가격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어쨌든 일본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라는 얘기죠. 자, 이거 뭐 보셨죠? 이걸 이제 프라모델이라 그러죠. 얘는 소비재 맞죠? 얘는 소비재 맞는데, 자, 얘를 만드는 거, 짓는 게 아니라 만들 때 이런 조립도를 가지고 다 이렇게 부품화된 거 갖고 이렇게 조립을 합니다.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모 기업이랑 좀 비밀리에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다 상품화하겠다. 이렇게 된 하나의 모듈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규격품을 만드는 겁니다. 판넬 따로 만들고요. 골조 따로 만들고 하나하나의 어떤 이런 부품화된 거를 가지고 현장에서는 이제 어셈블리만 해서 건물이 완성이 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페인트공 따로, 예를 들어 골조공 따로, 그렇죠? 기타 여러 가지 뭐 굉장히 많은 공정, 한 20, 30개의 어떤 공정이 필요한데 숙련도가 있는 기능공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숭이대로 다 조립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누구나 쉽게 다 조립이 끝나는 그런 공법을 하지 않으면 대안이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골조 같은 게 완성이 되면 나머지는 다 인필이라 그래요. 예, 끼워 넣는 방식을 해서 건물을 갖다 이렇게 조립식으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조립식 건축하면 뭐 샌드위치 파넬을 짓는 이런 것만 생각을 했잖아요.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조립식 어셈블리 건축은 이제 굉장히 많이 진화를 하게 될 거예요. 이제 건축을 짓는 게임이 달라질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상하게 지금 여기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자마자 카프니랑에 나왔는데 벽돌만한 거 그게 그 당시에 3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요거 이제 무슨 얘기냐, 기술이 발달하고 모든 거는 가격이 다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건축만 계속 올라가요. 뭔가 잘못됐죠. 방식이 잘못된 겁니다. 공급 방식이.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죠. 이끼야 가구 만들듯이 건물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이거 제가 만든 용어인데 이제 몽키 스패너예요. 진짜로 원숭이 데려다가 교육시켜서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해도 똑같은 품질에 나오는. 근데 구멍에 피스만 박아 좀 끝. 정말 이게 가능할까?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쉽게 조립이 가능한 건축을 만든다. 정말로 하나의 제품을 만들듯이 건축을 만들어가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OSC, 오프사이트 컨스트럭션, 탈현장 공법에 그동안에 우리가 한국에서 계속 논의돼 왔던 건 MIC라고 하는데 모듈러 건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듈러 건축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대한민국도 아까 일본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부품화된 것들을 갖다가 누가 표준화시킬 건 표준화시키고, 그렇죠. 자동차 어디 부품 갈러 간다 그러면 어디나 다 통일된 부품을 갖다 이제 끼우게 돼 있잖아요. 그것도 건축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데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굉장히 급속도로 이런 얘기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 경쟁이 붙었어요. 요거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DFMA라는 건 뭐냐면 우리 그 전재열 교수님 전문인데 이 OSC 탈현장 공법 중에는 모듈러 건축과 현장 조립 방식인 서브 어셈블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옛날에 그냥 막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설계 단계에서 다 통합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여기 보면 매뉴팩처링이란 말이 있죠. Design for Manufacturing and Assembly. 그러니까 제품을 제조하고 조립하기 위한 단계의 설계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동안 설계사무소는 도면을 딱 쳐서 보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난 몰라. 시공자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어떻게든 풀어야 돼. 이게 대한민국 구조였고 그래서 무너졌던 겁니다. 그 무너진 현장엔 연변 형아들만 있었어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요즘 들어 가장 큰 변화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그 CFS라고 하는 거는 이런 골조를 말하는데 여러분 이제 스틸하우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죠? 목조주택, 스틸하우스 이런 건 들어보셨죠? 그 스틸하우스를 그 CFS라고 얘기해요. 콜드폼 스틸. 콜드폼. 그러니까 차가운 코일을 이렇게 기계로 성형을 해서 구조체를 만든다. 콜드폼 스틸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H형광 같은 경우는 열간 성형이라 그래요. 쇠물을 녹여서 뽑아내는 게 열간 성형이고, 콜드폼 스틸은 냉간 성형광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섞어서 건물을 이제 짓게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풍력 발전 날개 있잖아요. 굉장히 큰 구조물이잖아요. 가벼워요. 철이 아닙니다. 여기에 쓰는 그 컴포짓이라는 소재, 이런 것들을 갖다가 건축 쪽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 좀 이따가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배, 이게 한 7, 80m 정도 되는 고층 건물이에요. 바다에 떠 있다라는 그런 차이만 다른 거죠. 여기에 굉장히 많은 테크놀로지들이 있어요. 이걸 갖다 모아서 우리가 한국형 서브 어셈블리 공법을 제안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단 그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냉간 성형 강구조, 스틸하우스조가 어떤 거냐. 그 전에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가 가장 건물을 많이 싣고 있는 재료가 콘크리트 구조잖아요. 콘크리트, 그 다음에 목조, 그 다음에 스틸. 세 개 중에 어떤 게 탄소 발생량이 제일 많을까요? 탄소를 배출하는, 예? 시멘트죠. 일단 콘크리트가 가장 많습니다.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서 석회 갖다가 뭐 소성하고 뭐 태우고 그거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그 탄소를 발생을 시키는데, 탄소 왜 갑자기 느닷없이 탄소 얘기야? 좀 낯설죠. 조금 이따가 후반부에 한 번 더 조금 이따 좀 말씀드릴게요. 다음 슬라이드에. 자, 그 다음에 목조. 그렇죠. 목조는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산소도 발생시키고 이산화탄소 흡수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일단 1차적으로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나는 나무로 목조를 만들어내나요? 다 수입이죠. 가공하고 유통하고 우리가 그 카본 풋프린트라고 탄소 발적을 보면 굉장히 또 길어요. 근데 목조는 또 재활용이 됩니까? 잘 안 되죠. 썩거나 그러면 교체할 때 다 태워버리거나 폐기를 해야 되는 또 단계가 있어요. 이제 나머지 철은 1차적으로 철을 만들 때는 선철이라 그래요. 철광석을 갖다가 녹여 만들 때는 탄소 발생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코크스, 석탄 다 섞어갖고 철을 만드는데, 그래서 지금 포스코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린에이트 스틸이라 그래서 탄소를 갖다 발생시키지 않는 선철 제강 방법을 계속 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수소 환원철이라고 합니다. 수소는 전기가 남을 때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철의 장점은 환원철이죠. 100% 재생이 가능합니다. 녹이면 다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선철을 재활용해서 녹일 때는 그만큼 탄소 배출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전기를 이제 녹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고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자재를 갖다가 탄소 배출량까지 고려해 가면서 지는 산업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며칠 전에 국회에서 건축 분야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는데,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거는 참고로 좀 알아두세요. 일단은 건물에서 발생하는 탄소가 우리가 전체 탄소 배출량이 25%예요. 에너지 25%를 우리가 건물에서 사용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탄소 배출을 많이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에너지권이라는 건 이제 못 들어보셨죠. 일조권, 조망권은 아시는데 에너지권이 뭐냐? 예를 들면 강남 테헤란로에 굉장히 높은 건물들이 있는데 그 바로 뒷블럭은 이제 되게 낮은 준주거, 일반 주거로 넘어가잖아요. 햇빛이 가려. 근데 에너지 값이 굉장히 올라가. 그래서 나 지붕에다 태양광 모듈을 설치를 하고 싶어. 근데 그늘에 가려서 태양이 안 들어.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이런 소송권이 별로 없었죠. 앞으로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면 이거 전문 변호사들 생길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런 소송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걸 에너지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를 알아두세요. 그래서 집을 고르거나 뭐 할 때도 일조량을 정말로 잘 계산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 보셨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은 다 일어날 것이고 에너지 비용은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다. 절대 싸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대안은 뭐냐? 여기 보시면 이제 BIPV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BIPV라는 건 뭐냐면 건물 일체형 태양 발전 시스템입니다. 지붕이나 벽체에 바로 그냥 일체형이에요. 마감재에 따로 바로 그냥 붙여버리는 거죠. 태양광 패널을 따로 올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벽과 지붕이 다 생산, 그 태양 에너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다 교체가 돼 갈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콘크리트는 정말로 더 힘들어질 겁니다. 인력난뿐만이 아니라 탄소세가 달라붙으면 콘크리트는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비싸지게 될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는 실감을 잘 못하죠. 한 5년부터는 그때 그 얘기 바로 이제 실감하실 건데, 지금 거기 그 삼표레미군도 이전을 했죠.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던 상징적인 거였어요. 서울의 성장의 상징. 이전을 했잖아요. 어디서 와요 이제 콘크리트? 남양주, 뭐 파주 이런 데서 와야 돼요. 이제 모든 비용은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량은 건물이 무게와도 비례한다. 앞으로는 좀 더 가벼운 건물로 이제 만들어야 된다. 여기 또 이제 어려운 얘기들이 있는데, 예, 이런 데 대한 것들을 되게 좀 심각하게 얘기를 했던 그러한 토론회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 건물의 무게가 이게 탄소 배출량도 비례하네. 콘크리트 보세요. 건물에 사용되는 자재 중에 콘크리트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콘크리트 구조는 자중을 80%를 갖다 이겨내기 위한 구조 설계를 합니다. 나머지 그냥 우리가 데드로드라는 거에 1.2배, 그 다음에 라이브로드 1.6배 해서만 구조 계산이 있거든요. 자중을 갖다가 80%를 갖다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두꺼운 구조물이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몸무게 별로 안 되잖아요, 이 건물에. 얘 구조 설계 원리는요, 지가 지무게를 스스로 지탱하기 위한 그러한 무게인 거예요. 건물은 이제는 좀 더 가벼워야 된다는 얘기고, 자, 이것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저탄소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해야 되는 순간 이제 답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처럼 이렇게 콘크리트가 제일 싼 공법 이미 아닙니다. 콘크리트가 제일 비싸게 돼 있어요, 지금은. 벌써부터. 그런 데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공법은 뭐냐면, 이제 옛날에 아연 도금강이라는 걸 썼는데, 지금은 이제 포스맥이라는 걸 씁니다. 일반 아연 도금강에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을 같이 섞어가지고요. 일반 아연 도금강보다 10배의 내식성을 갖는 소재를 가지고 이런 자재를 만들어서 건물을 가볍게 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건물은 오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 생애 전반에 걸친 탄소량을 계산을 하면 오래 가는 거예요. 콘크리트 쓰면 우리가 30년 만에 재개발하고 건물 헐고 많아야 40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그 비용을 산정을 안 해요. 그 폐기물 저거 다 지금 이제 서울 김포 이슈가 나오죠. 아시죠?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서울엔 더 이상 쓰레기 버릴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김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가장 더 숨어 있는 그런 빅들이 있는 거죠. 김포 사람 중에 일부는 또 아파트값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막 그런 거고, 그러한 서울 화장장, 그다음 쓰레기 매립장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이슈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예. 일단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목조도 그렇고 이것도 굉장히 좋은 공법인데, 이거는 이제 외국산 자재를 쓰게 되는 거고, 이거는 100% 다 국산이죠. 우리가 철강 강국이니까 나무보다도 가벼워요. 가벼운 구조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4년부터 제조업을 시작을 했는데, 올해까지 주택부터 호텔, 그다음에 공공시설 여러 가지를 다 지어오고 있었고요. 뭐 이런 겁니다. 이게 냉간 성형 강구조인데, 이렇게 포민기, 여기 보시면 코일이 있죠. 똘똘 말린 납작한 코일을 가지고 기계 집어넣어서 원하는 형태의 구조체를 만들어내는 건데, 일단은 이제 영상을 한번 보시고요. 이런 것들을 제가 여기에 꽂혀서 이제 10년 전에 공장을 팔자에도 없는 제조업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뭔가 저는 이제 나름대로는 이제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여기 보시면 쭉 나오죠. 외부 환경 영양 최소화, 균질 예측 관리, 그다음에 뭐 총체적인 원가 절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분명합니다. 누가 해도 똑같은 품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옛날에는 이 스트라우스라는 것도 스터드라는 부재 갖다가 현장에서 막 패널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능공이 기능공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죠, 품질이.
이걸 다 공장에서 지금 다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이렇게 현장으로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이렇게 어셈블리해서 이렇게 굴출을 이제 바로 조립 방식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게 한 유닛인데, 요거 이제 27개 유닛을 저희가 이제 3주 만에 다 끝냈어요, 장마철에. 그러니까 굉장히 좀 빠른 거죠. 그래서 요거 의성군에 했던 건데, 요거 말고 2건을 개발 프로젝트를 더 했어요. 군수님이 또 이제 굉장히 잘 보셔가지고. 그래서 뭐 제주도에 했던 호텔이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 워낙 콘크리트가 비싸다 보니까 저희가 꽤 많은 일을 했었습니다. 이게 다시 호텔이고, 여기 이제 고급 타운하우스도 지었고요. 요것도 제주도인데, 이 28개 그 공동주택 단지예요. 요거를 이제 2달 만에 굴조를 다 완성을 했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우리 굴조에다가 여기 보면 조금 이따 이제 나올 건데, 다른 테크놀로지를 접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건데, 저희 굴조를 한 다음에 뭐 이렇게 사람이 달라붙어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패널, 컴포짓 패널이라는 풍력 발전기 만드는 그런 소재의 패널에 단열재까지 부착해서 현장에서 프리컷, 프리팹을 해서 다 갖고 오는 거죠. 갖고 온 다음에 바로 현장에서 조립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조립도고요. 이게 한 층짜리, 3층짜리 큰 패널이 그냥 와서 이렇게 이게 한 판이에요.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거 화장실을 만들어서 미리 갖다 놓습니다. 화장실 기능공들이 타일 붙이고 그런 게 아니라 조명까지 다 달려있는 화장실, 고급 크루즈 선박에 들어가는 화장실 유닛을 갖다 끼워버리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아까 보여드린 20개 마을 완공까지 하는데 2달 만에 이제 다 끝냈던 거고요. 근데 싸다고 해서 이제 그 건물이 뭐 싸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어쨌든 저희는 우리가 걷어낼 수 있는 거를 다 걷어냈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그 택트 공정표라 그러는데 제조업에서 쓰는 공정 관리를 해요. 이렇게 건설 현장이 아니라 이게 이 보라색 부분이 이제 굴조, 여기 마감해서 플로우처럼 쫙 해서 끝날 때 일주일에 한씩 그냥 다 완성된 형태가 쫙 나오는 그런 형태의 단지 개발을 지금 하고 있고요. 뭐 이런 형태의 이제 구조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가볍죠. 바닥에 공구리도 안 치고 다 최대한 건식으로 하고, 그러면 질문할 거예요. 뭐 퉁퉁거리지 않아? 괜찮습니다. 거기다는 충분히 차음에 대한 기술은 다 개발이 다 돼 있는 거고요. 지붕 같은 경우 골조 같은 걸로 하더라도 이건 저희가 하루 만에 다 끝나거든요. 근데 콘크리트 하게 되면 보통 28일 동안 동발이 준치해서 양생하고 그동안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동발이들 때문에. 근데 이제 하루 만에 원데이 어셈블리로 다 이제 끝나는 그런 공법이고, 작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죠. 이거는 이제 강화도에 있는 주택 단지인데 엄청난 비가 많이 와서 10년 동안 멀쩡했던 옹벽이 그냥 무너져서 건물을 깔아 뭉갰습니다. 이거 보강토 블럭 하나가 400kg예요. 400kg짜리 70개가 넘는 보강토가 집을 다 깔아 뭉갰어요. 사람이 새벽에 자고 있는데, 근데 아무도 안 다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 구조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찌그러졌죠.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크랙이 가면 부숴내고 다시 져야 돼요. 목조는 아예 견디지도 못했을 거고, 이게 우리가 연성 구조라고 합니다. 연성, 취성, 연성 뭐 이런 게 있는데, 취성은 콘크리트를 얘기해요. 갑자기 있다 지진 나다가 팍 무너지는 게 취성이고, 연성은 흔들리되 변형은 이때 무너지진 않는 거예요. 부드러운 어떤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 연성 구조가 이 많은 무게를 다 견뎌내서 다 뜯어가지고 스터드로 요 부재 8개만 교체해서 다시 마감을 했어요. 요게 2023년도 건축문화대상 대상을 받은 현장이에요. 그 실사위원들이 여기까지 다 갔었는데 골조를 이렇게 졌었는데 이게 다 완공된 마을의 형태입니다. 이제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가 이제 설계를 했던 거고, 새벽에 저도 전화를 받았는데 건물이 깔렸다. 물론 저희 과실은 아니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제 깔아뭉갰는데 아무도 안 다치고, 정말 그때 다시 그냥 옹벽 보강을 하고 이제 건물은 일주일 만에 다시 원상 복구를 하고 지금 아무 일도 없이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그 공동체 마을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참고로 보여드리면 콘크리트 아까 자중의 80%를 견뎌내야 되는 구조라 그랬잖아요. 이건 일본에서 실험을 한 거예요. 포항 지진 났을 때 보셨죠. 지진이 나서 흔든다 그러면 지면과 만나는 필로티라고 하는 1층 공간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지진이 많은 나라는 이 필로티 구조는 정말로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무거운 애는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는데 얘가 댕강 나가버리잖아요. 예. 여기가 시계가 없네. 근데 벌써 30분이네요. 좀 빨리 넘어갈게요. 좀 빨리 갈게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 이제 내진 실험을 했던 그런 이제 영상들이고, 결론은 아무리 흔들어대도 지진 와도 무너지진 않는다. 지진의 가장 강한 구조물이라는 얘기고, 이런 여러 가지 구조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택부터 단시, 호텔, 상가, 공공시설, 그 다음에 해외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다 진행하고 있었고요. 요거는 지금 포스코 거기 송도에 가면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이 있어요. 거기 150세대 아주 고급 빌라 단지가 지어지고 있잖아요. 빌라 하면 그냥 우리 연립주택 이거 다세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급 주택을 원래 빌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상하게 갖다 쓰는 건데, 그 빌라 이스트, 빌라 미스트에서 요거는 이제 400평짜리 집이에요. 거의 지하 포함해서. 집 400평에 사는 사람 기분은 어떨까요? 근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큰 저택이고, 이 공법을 이제 저희 공법으로 해오고 있고요. 이거는 포스코 계열사 세계 영빈관을 저희 공법으로 졌고, 그 제로에너지 트리플 1등급을 다 받은 건물들입니다. 이렇게 생긴 집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여기 차세대 구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 벽식 아파트 구조를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바뀔 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국토부 갔다 왔는데, 다른 관련 협의하러, 이제는 다 기둥부 방식으로 바뀔 거예요. 아파트가. 왜냐하면 기둥부 방식으로 바꿔야 장수명 주택이 돼요. 그 다음에 전기 설비 같은 경우를 막 슬라브에 묶고 벽에 묶고 하는 거는 정말 안 됩니다. 녹물 나올 때 다 깨야 되잖아요. 다 기둥과 보루만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둥 보루하고 나머지는 다 가벼운 재료로 끼워 맞출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실험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건데, 굉장히 얇잖아요. 기둥보 구조를 하지 못했던 건 뭐냐면, 한 층이라도 더 올려야 되기 때문에 보호 따로 있고 슬라브 따로 있고 하다 보면 층고가 낮아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제는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쓰는 지금 개발되고 있는 구조들이 굉장히 얇은 보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량판을 쓰려다가 지금 자꾸 이사단이 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시간에 기둥보 방식으로 전환이 될 것이고, 그게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던 100년 전에 꾸르비제라는 건축가가 주장했던 도미노 시스템을 다시 환원을 소환을 하는 거예요. 100년 동안에 우리가 뭔 짓을 했던가, 그런 얘기죠. 결국은 이런 아파트가 지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콘크리트가 갖고 있는 대체 불가의 물성이 있습니다. 내화 성능이 좋아요. 그리고 가격 대비 밀도도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콘크리트는 사용하되 나머지는 이렇게 가벼운 건물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LH랑도 공동 연구 용역을 해서 중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이렇게 경량화된 아파트를 지어가겠다라는 얘기고요. 요거는 연구 프로젝트인데 이제 실증 프로젝트로 아마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뼈대, 이게 스켈리톤, 스트럭처, 빨간 게 스트럭처 빼고 나머지는 다 부품에서 끼워 넣는다. 이게 핵심이 되는 겁니다. 주립식으로 아파트를 짓는다라는 얘기고, 이렇게 좋은 소재들이 있거든요. 이거 100mm짜리 판넬인데 단열재 일체형 그 판넬이에요. 이런 내성 이런 것들 갖다가 마감재를 붙여가면서 건물을 짓게 된다는 얘기고, 화장실 타일공 없어요. 지금 타일 노무비 얼마 하시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타일 1당 인건비 40만 원이에요. 근데 그것도 없어. 붙여놔도 품질도 안 나와. 그래서 쪽 타일 붙이는 게 아니라 박판 세라믹 타일 큰 것들 있잖아요. 그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로 더 럭셔리하게 화장실 다 만들어서 공장에서 이렇게 냉장고처럼 만들어진 화장실을 갖다 끼워 넣어 버리는 거예요. 제품 사듯이, 자동차 사듯이. 이런 시대가 이제 되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그냥 좀 넘어갈게요, 시간상. 우리 숙제예요. 대한민국 건축계에서 풀어야 될 숙제인데, 요것도 그냥 넘어가고, 요거는 뭐냐면 이렇게 다 부품화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저희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부품화할 것인가. 저희 숙제는요, 저희 숙제는 현장에서 도면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아까
그래도 이건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게 지금 우리 전재일 교수님이 전문가이기는 한데 관리할 사람도 없고 이럴 사람도 없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품을 다 만들어서 QR코드를 붙여가지고요, 하나하나 QR화가 돼 있으면은 사진을 찍으면 내가 사무실에 앉아 있어서 판넬이 어디 갖다 붙는지, 그리고 또 이제 골조가 다 완성이 됐을 때 홀로렌즈를 딱 쓰면 우리가 전기 설비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제대로 시공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된 이런 테크놀로지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거예요. 부품화를 단지 부품화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까지 다 일체화가 돼서 이제는 건물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지어지게 될 겁니다. 요거는 뭐 시간 있으면 더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이거야. 이건 저희가 지금 그 수락산 자연휴양림을 이 방식으로 지금 짓고 있거든요. 예, 지금 한참 짓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오늘 본론으로, 이제 본론이네요. 본론으로 들어가면 소비재로서의 건축. 여기 유튜브가 바로 안 떠서 이거 아시죠? 네, 남산 우인 아파트. 도대체 우리가 건물을 이거를 좀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될까? 우리가 영원 불멸할 것 같은 어떤 그런 건물들, 이러한 것들이 무너지는 거. 이거 왜 무너졌죠? 어떤 이유로? 어떤 이유로 이걸 폭파했죠? 그렇죠.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건물이 없어진 겁니다.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요거는 아까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이 부품화되고 하는, 자동화되고 하는 우리가 BIM이라는 그런 그 툴로 해서 이제 설계되는 과정인데,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사회적인 이슈 때문에 이 멀쩡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파트가 이제 없어졌죠. 그리고 전쟁이 나서 건물이 이제 무너지기도 하죠. 그럼 또 다시 져야 되고요. 노틀담 성당 화재가 나서 또 건물이 이렇게 손상을 입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념의 문제 또는 이제 어쨌든 역사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우리 옛날 중앙청이라고 했던 거, 조선 총독부도 이축이 아니라 철거를 해버렸던 그런 상황이고, 자, 마지막으로 힐튼 호텔. 우리가 근대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힐튼 호텔도 이걸 다 멸치를 해야 되느냐, 자본의 논리 때문에 멸치를 하려고 하니 지금 너무나 많은 반발에 부딪히니까 살짝 일부 흔적만 남겨놓고 지금 다 철거하는 걸로 지금 방향에 가고 있거든요. 이러한 여러 전쟁, 일단은 사건, 사고, 이념, 역사, 그 다음에 경제 논리에 의해서 건물은 늘 효용이 바뀝니다. 그렇죠? 그거는 맞죠? 배죠? 이것도. 배는 만드나요? 짓나요? 근데 영어로는 똑같이 합니다. 빌드라는 말을 똑같이 써요. 짓는 겁니다. 이게 비슷한 규모의 이제 경포에 있는 이제 호텔이죠. 비슷한 규모예요. 얘는 바다에 떠 있고 얘는 육상에 서 있고요. 얘는 또 뭐죠? 예, 정동진에 있는 거죠. 얘는 바다에 있어 이렇게 호텔도 이렇게도 졌습니다. 자, 우리가 달나라에 집을 지면 어떤 방식으로 건물을 줘야 될까? 그러니까 공구리 부어가 양생애가 이렇게 질 수 있을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겁니다. 건축물이란 거는 실제로 그 땅의 특성에 맞는 외피 구조체를 만들어서 비어있는 내부의 효용이에요. 단단한 구조물 자체가 건축물의 목적이 아닌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동안은 좀 너무나 무겁게 졌어요. 왜 무겁게 졌죠? 대안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왜? 콘크리트가 너무 쌌기 때문에.
이제는 아닌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자중의 80%까지 끌어안는 그런 구조물이 아니라 가볍게 지어서 지구의 부담도 덜 주고 사건 사고에도 대비해 지진 나도 무너지지도 않고, 무너져도 진짜 사람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데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다 빌딩을 하는 거예요. 빌딩하는 방법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꼬리비즈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건축을 향하여라는 그런 책이 있었는데, 책을 냈는데요. 1920년대에 여기 표지에 보면은 이게 뭘까요? 이게 복도죠. 크루즈 선박 여객선의 복도를 갖다 써놨어요. 이미 이 사람은 1920년대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전쟁을 통하면서 배 만드는 기술이 정말 발달했거든요.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뭐냐면 유보트가 대서양을 건너는 상선 군함들을 막 때려 부술 때 미국과 영국이 했던 전략은 뭐냐? 더 많이 짓자, 더 많이 만들자였어요. 그때 엄청난 기술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 철로 됐거든요. 철은 콘크리트보다 비싸죠. 철로 하면 너무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상에서는 다 콘크리트를 다 사용해서 건물을 지어왔잖아요. 이런 환경이 바뀌게 되는 건데, 그 당시에 이 천재 건축가가 얘기했던 게 그래요. 표준 설정, 1920년대부터 기술의 합리성, 그리고 장식의 허용 배제, 바로크, 로코코 뭐 이런 것들이 막 이런 장식은 다 걷어내서 실용적이어야 된다, 경제적이어야 된다. 자, 명확한 기하학적 미학, 추상적으로 너무 애매하면 안 된다, 명확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모듈러 대량 생산을 얘기를 했는데 100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저희가 다시 르 꼬르이잔 건축가를 소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인류는 100년 동안에 뭔 짓을 한 것이냐, 이제는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제가 얘기하는 맨 처음에 조그맣게 써 있었던 거예요. Redefining Modernism. 모더니즘 근대주의거든요. 근대주의를 재해석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시대가 다시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현장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괜찮았어요. 노동력도 많고 그랬는데 요즘은 한 사람 죽으면 회사가 망해요. 중대재해법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 이런 무거운 자재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건축물의 전생애 평가 LCA라 그러는데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재 생산부터 해서 여기 보면은 나중에 폐기 단계, 여긴 빠져 있는데 다시 재생의 단계까지 전체 사이클, 탄소 중립에 적합한 방법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업계에서는 아직도 이게 실감을 못해요. 삼성 큰일 났습니다. 지금 난리 났어요. 아리백 아시죠? 대만 기업은 이미 다 그거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네이버라든가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태양광 발전으로 가야 돼요. 신재생 에너지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유럽 애들은 수입 안 받아줄 거예요. 진짜로. 자기네는 신재생 에너지 때문에 엄청난 시설 투자하고 그러고 있는데, 한국 같은 데서 그냥 얼굴 철판 깔고 계속 그냥 탄소 배출된 그런 에너지 우리 안 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인증 제도가 시작이 되면 정말 정신없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례를 좀 말씀드릴 겁니다. 여기 용산에 그 용문동이 있습니다. 용문시장. 뭐 아실 겁니다. 아마 용산 여기서 조금 더 들어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낙후가 돼 있어요. 아모레퍼시픽 그 건너편에 있는 건데 재개발 재건축이 언제가 될지 몰라. 근데 여기 보면 1번부터 8번까지 투자자들이 이 땅을 샀어요. 그냥 맨날 그냥 비어있는 대지로 둘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략을 짭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부동산 학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내심은 뭐냐? 뭘까요? 왜 고급 건물을 졌을까요? 여기다가. 땅값 올리려고요. 그냥 이래요. 여기 차도 못 들어. 1.5m밖에 안 됩니다. 통로가. 차도 못 들어오는데 여기다 건물을 왜 질까? 지금 이런 것들 건물 다 져서 여기 청년 셰프들이 와가지고 그 케이터링 그 바를 하고 있어요. 다. 땅값이 3배가 올랐습니다. 어쨌든. 이런 행위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보시죠.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가 있는데 저희 공법이죠. 저희 공법을 하고 컴포지시드란 패널로다가 이렇게 좀 건물을
짓다기보다도 조립을 했습니다. 차가 못 들어오니, 크레인도 못 들어오는 두 개 현장은 사람이 핸드캐리 할 정도로 패널을 짜서 손으로 들고 날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립했는데 민원이 들어가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용산구청에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다 끝났거든요. 다 끝났네요. 그냥 빨리 끝내세요. 그리고 갔어요. 이렇게. 다행히 두 개의 현장은 이렇게 겨우 크레인을 대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4층짜리 건물, 저희 골조와 여기 패널 딱 하는데 조립하는데 열흘 만에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민원 이거를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는데 고통을 최소화하는 거죠. 그 기간을 좀 줄여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스트라우스 구조, CFS 구조와 이런 프레페브 공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던 거고요. 결과는 이렇습니다. 꽤 비싼 소재를 썼어요. 그 메가 패널이라는 알루미늄 판넬인데, 이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언제가 돼도 재개발이 되면 이거 건물 팔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대로 해체가 가능하게 건물을 졌습니다. 용접하고 막 이런 게 거의 없어요. 다 조립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자재비만 해배당 9만 원짜리예요. 주거미터당. 굉장히 비싼 자재예요. 조립비까지 하면은 뭐 더 이제 비싼데, 요거 그대로 중고로 팔아도 됩니다. 그래서 90%는 다 재활용이 가능해요. 토지 여건만 맞추면 그대로 건물을 갖다가 기초를 쳐놓은 상태에서 이축을 할 수가 있고요. 당근마켓에 내놔도 팔릴 겁니다. 이거는 그냥 소비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대지 효용이 바뀌면 건물을 갖다 딴 데로 가서 그 효용을 그대로 전달을 해버리는 거. 이런 데 대한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고요. 저는 정말 이거 빨리 여기 재개발돼서 이거 건물 제가 사다가 딴 데다가 이제 싸게 좀 팔아서 새로 이축을 하는 그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보고 싶거든요. 이렇게 4개 현장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참 이뻐요. 잘 지었습니다. 시간 되시면 혹시 우리 전재일 교수님한테 하시면 가서 현장 이렇게 좀 둘러보시는 것도 제가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건물이 대시 효용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효용까지 다 바꿔요. 부동산의 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한남동에 10년 동안 거의 나대줄이 있었던 유엔빌리지 안에 나대줄이 있었던 그런 땅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에 이렇게 가건물로 지었어요. 이거는 가설건축물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신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또 5년 연장하면 또 건물 질 수가 있죠. 가설건축물은 인허가 더 쉬워요. 이게 헬리눅스라고 하는 초경량 등산 장비 촬영 스튜디오예요. 저희 이제 골조는 다 이렇게 노출을 시켰고, 나중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여기다 뭔가 다른 제대로 된 개발이 될 때 이걸 그대로 이축해서 딴 데다 짓겠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저희가 건물을 지었던 겁니다. 야, 이게 무슨 뜻이죠? 가볍다는 얘기죠. 자, 요거는요. 이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라이트를 LIT라고 쓰기도 해요. 오비 라이트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가벼운 겁니다. 요거는요. 스틸라이트, 저희 회사 이름이에요.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건축이 아이덴티티가 그런 겁니다. 가벼움. 근데 가벼움 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예, 라이트니스, 경량화하자. 이거를 갖다 그냥 가볍고 싸구려만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로우 임팩트다. 로우 임팩트에 대한 얘기고요. 자, 버미스터 플러라는 그 유명한 건축가가 있습니다. 아까 꾸르비지아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그 지오데식 돔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삼각형의 모양을 해서 커다란 돔을 만드는 건데, 이 사람이 했던 이론이 그거예요. 가벼운 거. 구조물을 가볍게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올라가 있잖아요. 그 30년대에 만든 구조물인데, 가벼운데도 무너지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를 갖다 해야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건 이 비어있는 공간이잖아요. 이런 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죠. 당신 건물의 무게가 얼마나 나갑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환경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나중에 건물의 효용이 바뀌었을 때 대체하는, 부서가 또 폐기물 처리하고 뭐하든 그런 데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이런 문제, 환경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 다시 활용을 해가면서 하나의 효용이 바뀔 때마다 수시로
제일 비싼 건 땅이잖아요. 그죠? 건물보다 땅이 더 비싸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바뀌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진 건축물. 이거를 제가 이제 소비자로서의 건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한때 우리 그런 얘기 한번 많이 나왔습니다. 그 빵원 아파트 얘기 한번 있었던 적 있죠. 아파트가 폭락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자, 그 예를 들어 음마 아파트 지금 뭐 18억 하나요? 그 18억에 사서 재개발 재건축할 때, 자, 철거비 나중에 했을 때 그 자기 부담 얼마나 더 해야 그 건물을 더 올릴 수 있을까요? 해당 주보는 뭐 7평에서 14평 뭐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재개발 건축가는 아닙니다만, 아파트 값이 우리나라가 지금은 아직 계속 이제 올라왔는데, 일본이랑 동일하게 볼 수는 없지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우리나라의 어떤 리트머스 같은 거라고 이제 보여져요. 도심 말고 일본 외곽에 빈집 1000만 채, 이러한 시대 때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재개발의 효용이 그렇게 지금처럼 가속도가 붙지 않을 때 나머지 진짜 빵원 아파트도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빈집이 많다라는 게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건 뭐 이제 다 학술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제 검토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일본의 그 많은 땅, 노후화된 도심을 왜 재개발을 안 하고 그대로 둘 수밖에 없는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데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도심에 있는 굉장히 무거운 이 구조물들을 어떻게 할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만들어지는 건축물이라도 조금 저희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공법으로 가볍게, 그러면서도 모든 그 퍼포먼스는 옛날보다 더 좋게, 따뜻하고 에너지도 보존이 되는 그런 집을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정말 제가 이렇게 짧게 강의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5분 초과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게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네. 질문을 많이 받을 수 없는데 딱 2분 정도나 3분 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 그 학부님들이 방금 마지막 보여주신 것처럼 정말 그 차량이 접근이 안 돼서 정말 그 위치는 정말 좋은데, 구도심 특히 이런 뭐 달동네나 이런 재개발 예정지는 성립은 안 됐지만 이런 곳에 만약에 땅을 사서 개발하고 싶을 때 그분이 가진 사업비가 미니멈 어느 정도, 그러니까 땅값을 제외하고 뭐 건축비 기타 이런 거 했을 때 미니멈 어느 정도가 확보가 되면 이제 대표님을 찾아가서 이런 공법으로 할 수 있는지 대략적인 그냥 그 경험치를 좀 알려주세요. 일단 건축은 제가 금융 전문가는 아니고요. 뭐 이제 그 땅값이 멸실이 되면은 거기다 이제 그 금융권에서 이제 알아서 좀 정리를 해주시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요즘은 그 옛날처럼 후불공사라는 걸 많이 했잖아요. 업자들이 줘서 적당히. 근데 후불공사는 무조건 비쌉니다. 웬만하면 캐시플로우를 미리 만들어서 직접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일반 관리비 이윤 뭐 이거에서 그냥 뭐 10%라 그러면 후불공사는 거의 20%가 붙을 거예요. 20, 30%가. 그냥 돈을 다 준비해서 하시는 게 제일 난데, 대신에 이제 우리가 그 잔금 같은 경우에 요즘 웬만한 시공사들은 그걸 잘 안 해요. 그럼에도 이제 그거를 할 때는 그만한 이자 비용은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비싸다는 것만 아시고 미리 준비를 하시게, 저는 그걸 권해드립니다. 예. 너무 어려운 질문.